개인적으로 CAD 명령어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거예요. 오늘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요. 오늘 좀 많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많이 못 나오신 게 조금 아쉬워요. CAD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CAD를 왜 쓸까요? 왜 컴퓨터로 설계할까요? 이제 의문점이 최초로 되돌아갑니다. 왜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해야 할까요? 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CAD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설계가 쉬워져요. 그 다음에 뭐 도면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도면으로 그렸어요.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은 사람, 손이 좋은 사람들은 도면이 예쁘게 나왔고, 손이 둔한 사람은 도면이 되게 지저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것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혼났어요. 손도면이 지저분하면 이렇게 막 도면이 뭉그러져 버리니까 지저분하다고 선생님들한테 한 대씩 맞았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맨날 그거 연습했어요. 도면 깨끗하게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거의 프린트 하듯이 도면을 그려냈어요. 저희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하듯이 완전 기계처럼 그려냈어요. 저 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손이 좋았냐면, 그때 140명 시험 보러 들어가서 두 번째로 도면 완성시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원래 제도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부, 설계만 이렇게 하는 클럽이 있었는데, 그 제도부 애들이 나오고 일반이 나와야 되는데 전 일반이었거든요. 근데 제도부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검도했냐고. 다 하고 나왔다고. 거의 2시간 채 안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합격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세요. 네, CAD로 그리면 그 편차가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프린터로 출력하니까 도면 자체가 깨끗하게 나와요. 그리고 글자나 뭐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자, 제가 파일을 하나 오픈시켜 볼게요. 제가 공유 폴더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유 폴더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공유 폴더 들어오는 방법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CAD 소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스들이 쭉 있어요. 이게 CAD 소스입니다. 제가 소스를 하나 오픈해 보죠. 이건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수목이죠. 입면도, 평면도 보세요. 여러분들 욕조 같은 거 지금 그리고 있죠. 근데 실무 나가면 그걸 그리질 않고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욕조 회사에다 전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도기라 그러죠. 도자기, 도기. 그러니까 세면대, 그 다음에 그 변기, 욕조, 이걸 다 통틀어서 도기라고 해요. 도기. 도기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그런 얘기예요. 당신네들 카탈로그 좀 주세요. 그리고 들어올 때 요 블럭도 가지고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다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카탈로그 이렇게 지정해주고 영업을 받는 거죠,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도기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선택했죠.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제일 쉽게 쓰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기억하시죠? 컨트롤 C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도면 바꾸고 컨트롤 V. 그러면 이 도면에 세면대는 다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도면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전에 제가 어떤 회사에 있었냐면, 저는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CAD 라이브러리 회사요. 그건 기계 쪽이었거든요. 나사, 볼트, 베어링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KS
규격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넣어버렸어요. 그 명령어처럼 볼트 그리고 엔터 딱 치면 볼트가 나와요. 그래서 볼트의 종류, 뭐 예를 들어서 미터 나사 10mm짜리 M10 누르면 길이 물어봐요. 길이 지정하고 머리 뭐 사각형인지 육각형인지 팔각형인지 지정하면 화면에 딱 그려져요. 기어 같은 거 그리기 힘들거든요. 그 기어 딱 누르면 기어 종류 쭉 나와요. 크기 선택하고 이수 선택하고 잇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축 선택하고 누르면 그냥 바로 그려져요. 기계 쪽은 이미 그런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이 2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끝났어요. 계속 새로운 부품이 나오면 새로운 부품 추가하고 그래요. 그게 설계의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면 설계 자체가 많이 쉬워져요. 내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규격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건축 쪽은 이게 너무 다양한 거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블록만 갖다 쓰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지 그랬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아직 지금도 하라 그러면은 시간 주면 한 6개월 정도 시간 주면 할걸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라이브러리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침대가 있네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침대 그려진 거 맞습니까? 내가 이걸 그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꽤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그냥 갖다 쓰면 어때요? 쉽단 말이죠. 가구회사에다 전화하면 돼요. 카탈로그 좀 가져와 주세요. 올 때 블록도 같이 들고 와 주세요. 그럼 블록은 이제 나중에 메일로 준다고 하는 데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카탈로그만 보고 견적서만 보고 딴 데 거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쉽게 안 줄 수도 있어요. 와서 카탈로그 보고 딱 찍고 우리가 요번에 이거 작업할 테니까 요거에 대한 블록 좀 주세요. 그러면 딱 그거에 대한 것만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이렇게 회사별로 이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퍼시스라는 가구 혹시 아세요? 퍼시스 같은 경우 CD 한 장인가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다. 그 친구가 퍼시스를 그만뒀으니까. 근데 예전 같으면 퍼시스 거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네 퍼시스 가구 있지? CD 좀 줘봐 그러면 CD 통째로 날라왔어요. 필요한 거 써 그러고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 주방 기기들이 있네요. 싱크대죠, 그죠? 요즘 이런 싱크대 많이 쓰죠? 이런 것들 선택하고 컨트롤 들어온 거 보이시죠?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손으로 그렸을 때 제가 2시간 안에 끝났단 말이에요. 캐드로 그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똑같은 도면을?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2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도대체 왜 캐드를 쓰지? 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블록이라는 걸 공부하고 나서 이러면 캐드를 쓸 수밖에 없네. 캐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설계가 많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래요. 어떤 명령어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오늘 배우는 그룹,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롯, 여기 있는 엑스레퍼런스 이런 명령어들. 오늘 배우는 명령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룹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얘네들은 빼고 자, 과제물을 하나 띄워볼까요? 그동안 안 했던 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여기 창문을 한번 봅시다. 전에 한번 그려봤을 거예요. 제가 얘를 그릴 겁니다. 얘를 그릴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는 것들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공 순서대로 설계를 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뭐냐면 가공 방향과 가공 순서를 기억해서 설계를 하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부품을 이렇게 늘어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부품이 늘어놓는 방향이
가공 방향입니다. 어떤 부품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지는 부품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부품이 가공이 이렇게 가로로 돼요. 그럼 설계할 때 가로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공 방법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세요라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실제로 근데 이제 저 기계 쪽이었잖아요. 근데 건축 쪽으로 넘어오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설계를 할 때 하다 보니까 그거죠. 시공 순서대로 설계하니까 편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혹은 수강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공하는 순서대로 설계하세요. 그 다음에 이 건축이나 인테리어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다 눈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창문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창문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관찰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목재창입니다. 여다지죠. 여다지는 열고 닫는, 미다지는 밀고 닫는. 자, 보시죠. 먼저 계고부를 그립니다. 계고부,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계고부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10개짜의 입구자, 열린 구멍. 그러니까 즉 벽에 구멍이죠. 우린 그걸 계고부라고 불러요. 계고부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계고부를 만들고 어떤 걸 해요? 창틀을 끼워 넣겠죠. 옵셋 45mm 창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창틀의 두께는 45mm. 뭐 이거 40mm 써도 되고 35mm 써도 돼요. 30mm 쓰셔도 돼요. 목재창인 경우는 45mm. 그 다음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철이잖아요. 철제니까 한 30mm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창문이 들어가겠죠. 창문의 두께는 60mm. 그러니까 옵셋 60mm.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고정창이에요. 이건 고정창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아이고, 중간에서 선을 내려 긋고 옵셋 30mm, 좌로 한번, 우로 한번, 그 다음 트림. 그러면 금방 창문이 그러면 금방 창문이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 보시죠. 얘를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려다본 겁니다.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자,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얘네들의 두께가 보일 거란 말이죠. 그죠? 두께는 작게 잡으면 80mm에서 120, 150 이렇게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면 메이커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얘가 목재냐 아니면 알루미늄이냐 아니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재질에 따라서 달라져요. 두께가 보통 실제로는 80에서 120 요 사이가 많이 들어가요. 시험 볼 때 150 씁니다. 시험 볼 땐 150 쓰고 보통은 실무에서는 120, 80 요 정도 많이 써요. 자, 옵셋 120. 그 다음에 계고부. 다시 한번 계고부. 자, 이런 모습이죠. 옵셋 45mm. 얘가 창틀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창틀 먼저 그리시면 돼요. 창문을 그려야 됩니다. 창문은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지 이 끝이나 이 끝에서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창문을 그립니다. 이 창문의 두께는 40mm. 창문의 두께는 40mm. 옵셋 40mm.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긋고
똑같이 30mm씩 좌우로. 자, 필렛.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옵셋 60mm 트림. 다시 라인. 이번엔 유리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단면이 끝났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치수가 하나 치수가 이렇게 돼요. 대략 이렇게. 지금 보신 게 창문을 중간을 절단한 겁니다. 3D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시면 여기 있는 얘가 창틀이죠. 그리고 중간에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단면이죠. 맞습니까? 여기가 단면이죠. 여기 단면이고 여기 단면입니다. 여기도 단면이고 여기도 단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면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은 어떤가요? 이 뒤에 이 선이요. 첫 번째로 이 선은 안 보이겠죠. 수직이니까. 근데 이 선은 어떤가요? 단면인가요? 인면인가요? 인면이죠. 이해되시나요? 인면이라는 건 뭐예요? 단면은 되질 않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실선, 외형선, 눈에 보이는 물체의 외형선.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단면이잖아요. 여기가 단면이죠. 지금 제가 그린 이 선이 단면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끊어진 부분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면선.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면.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가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 인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레이어를 줄 때 여기가 단면이에요. 여기가 단면입니다. 얘네들은 인면입니다. 왜요? 바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요. 여기가 단면인 거죠. 여기가 끊어진 면이고 실제로 보이는 건 이 선이거든요. 여기는 이 선들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문이나 창문을 끊고 나면 반드시 인면선, 즉 물체의 외형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세요. 왜 여기가 인면인지, 왜 여기가 단면인지 다들 이해를 못하세요. 근데 원리를 알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그냥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여긴 단면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간 이 부분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면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가 유리, 요거 단면, 여기 인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레이어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그룹이요. 얘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자, 그룹. 그리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럼 끝납니다. 그룹 명령은 이게 끝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버립니다. 선택을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해보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버립니다. 이게 그룹의 끝입니다. 자, 카피해 볼까요? 복사했습니다.
얘가 1200짜리예요. 제가 얘를 1500으로 늘리고 싶어요. 여긴 1200이잖아요. 그럼 300mm 커지는 거죠. 여기가 150, 여기가 150. 자, 스트레치 선택하고 이 방향으로 150, 다시 스트레치 이 방향으로 150. 수정됐나요? 다시 볼까요? 이걸 1800으로 늘리고 싶어요. 카피. 자, 얘가 지금 1500이죠? 얘가 이제 1800으로 바뀔 거예요. 300mm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150, 요 부분이 150 늘어나면 되는 거죠. 스트레치 150, 다시 한번 스트레치 150. 어떤가요? 그냥 간단하게 수정이 되면서 계속 그룹은 유지하고 있네요. 네, 이래서 그룹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그룹을 쓰는 건 비단 이런 이유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트림을 하고 싶어요. 트림, 경계를 지정하고 잘린 거 보이시나요?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트림, 잘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룹은 트림이나 혹은 익스텐드도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런 게 자유로워요. 그룹은 트림이나 익스텐드, 스트레치 등 수정 명령어에 많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룹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트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애들이 나와요. 얘처럼 이렇게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 애들이 나옵니다. 어떤가요? 보이시죠? 여기는 요선, 이선, 이선, 이렇게 선 3개가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룹 에디트. 자, 그룹 에디트. 그러면 그룹을 선택하라고 해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추가할까요? 뺄까요? 추가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전부 다 그룹에 추가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이번엔 리무브요. 제거하기. 엔터. 그러면 얘네들은 그룹에서 다 빠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익스텐드 하면 네,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룹을 풀려고 합니다. 그룹을 푸는 명령어가 언그룹. 익스플로드가 아니고 분해 명령어가 아니고 언그룹입니다. 언그룹을 이용해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그룹이 분해가 됩니다. 그룹을 풀려고 할 때 쓰는 명령어가 언그룹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시프트 A가 그룹 온오프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A. 자, 지금 그룹이 묶여 있죠. 근데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룹이 다 풀어집니다.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룹 전체가 오프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기능이 정지된 거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게 되면 그룹이 온됩니다. 그룹 기능이 활성화된 거죠. 컨트롤 시프트 A.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A 키를 동시에 눌렀다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룹이 오프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A를 동시에 눌렀다 떼면 이렇게 그룹이 온됩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지금 보시면 그룹이 아니에요. 블록을 만들 겁니다. 그룹과 블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룹은 임시적이라는 거고 블록은 임시적이 아니라는 것. 네. 자, 블록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블록 정의 파일입니다. 블록 정의 대화 상자. 자,
자, 여러분들도 블록을 한번 실행해 보시죠. 블록은 여기 인서트 탭에 있습니다. 인서트 탭에 크리에이트 블록이 여기 있어요. 이 크리에이트 블록하고 그 다음 인서트하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의 이름입니다. 창문 1200. 제가 창문 1200짜리라고 했습니다.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반드시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죠. 기준점. 자, 기준점을 여기다가 쓰면 절대좌표가 됩니다. XYZ 절대좌표가 되고, 근데 우린 절대좌표 안 써요. 상대좌표 어떻게 쓰느냐? 여기 픽 포인트 있죠. 픽 포인트의 왼쪽에 보면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준점이 들어와요. 절대좌표가, 실제로는 절대좌표가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나중엔 상대좌표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 원본을 냅두겠습니다. 원본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블록으로 변환하겠습니다. 원본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리테인 유지시키다. 그러니까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컨버트 블록으로 변환시키겠습니다. 딜리트 원본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원본 삭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 왼쪽에 있는 아이콘 누르시고 객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논테이트는 주석입니다. 주석 달까요? 아니요. 스케일 유니폼 얘를 눌러 놓으면 항상 크기가 일정한 방향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된 상태로 커지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풉니다. 올로우 익스플로딩 올로우가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분해를 허락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얘를 체크하잖아요. 해제하잖아요.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분해가 안 되는 블록이 있어요. 그거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머지는 의미 없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딜리트 될 겁니다. 오케이. 삭제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블록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진 건 인서트라는 명령으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인서트. 그러면 자, 인서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순서대로 current drawing 현재 도면에 있는 것, recent 휴지통 내가 과거에 썼던 것들, 그 다음 favorite 즐겨찾기 안 걸어놨으니까 넘어가고 라이브러리도 현재는 없고. 자, 그래서 여기 current drawing을 눌러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클릭하고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이 아래쪽에 내려가면 바로 여기 인서션 포인트를 해제하면 여기 절대좌표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해 놔야 돼요. 화면을 통해서 넣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크기, 스케일 1:1:1이라는 뜻입니다. 크기는 1:1로 들어와 주세요. 이런 뜻이고 로테이션, 회전값이요. 회전값만 지정해 주면 돼요. 자, 얘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0도로 항상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뭐만 체크했냐면 인서션 포인트만 체크했습니다. 자, 클릭하고 자, 어떤가요? 위치만 지정하죠. 위치 지정하고 클릭. 그럼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엔 스케일도 지정했어요. 자, 위치 지정하고 크기 지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 X 스케일 팩터 1, Y 스케일 팩터 1 크기 지정되죠. 그러니까 스케일은 굳이 필요 없고 로테이션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위치 지정하고 방향 지정하고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 놓고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하고 숫자 2키요.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 센터가 뜹니다.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파일을 오픈하지 않더라도 해당 파일에 있는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클릭하면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불러올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글자 스타일 여기 누르면 글자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요.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지 않더라도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나 요거 필요한데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들어옵니다. 자 보시죠. 스타일 여기 보시면 여기 세 개가 전부 다예요. 그죠? 어논테이트, HSH, 스탠다드 이렇게 세 개죠. 자 끄고 제가 여기 굴림 있고 굴림 천정이 있고 도둠이 있네요. 자 굴림을 드래그해서 드랍. 자 스타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굴림은 다른 파일에 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뉴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파일이죠. 자 스타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서 제가 도둠을 드래그해서 드랍. 도둠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레이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자 레이어 여기 있네요. 레이어 맞네요. 피니시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몰딩.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레이어. 그러면 레이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거 우리가 도면을 세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세팅하려면. 근데 컨트롤 E 키, 즉 디자인 센터를 이용하면 쉽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 같은 경우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블록, 레이어, 뭐 디멘전 스타일,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저장하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복사하는 기능이죠. 이게 디자인 센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블록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블록들도 그냥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드랍으로 끌고 들어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굳이 파일 오픈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법 많이 쓰니까 한번 해보시죠. W 블록. 자, W 블록은 이거예요. 선택한 파일을, 그러니까 선택한 객체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 그게 W 블록입니다. W 블록, 선택한 객체 파일로 저장하기. 되게 쉬워요. 자, W 블록.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 뜹니다. 인서트처럼 대화 상자가 떠요. 보시면 소스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지정합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를 제가 여기다가 지정했습니다. 그냥 센터에다 지정했어요. 그 다음 객체 선택합니다. 얘는 그냥 냅둘 거예요. 리테인으로 냅둘 겁니다. 뭐 어떤 변화도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1이라는 폴더에, 그러니까 D 드라이브에 1이라는 폴더에 여기다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폴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점선 누르시면 폴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요. 얼마든지 내가 폴더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세이브. 그리고 OK 누르면 왼쪽 상단에 뭔가 반짝하고 사라질 겁니다. 뭔가 반짝하고 사라졌죠? 저장했다는 뜻입니다. 자,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D 드라이브에
1이라는 폴더에 제가 싱크대 상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W 블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블록 에디트입니다. 비에디트 블록 에디트. 비에디트라는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해당 블록을 선택하고 OK 누르면 이렇게 블록 수정하기가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얘를 누르시면 닫기가 들어갑니다. Save Change.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비에디트. 자, 선택하고 OK. 그러면 이와 같이 수정할 수 있도록 들어옵니다. 제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그러면 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근데 블록 에디트로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블록 에디트 그러면 목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 목록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선택돼서 나옵니다. 자동으로 선택돼서 나오고, 또 하나는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비에디트 그러면 선택되어서 나옵니다. 원래 비에디트는 선택 안 돼서 나와요. 이렇게 선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근데 더블 클릭을 하거나 혹은 선택을 해놓고 비에디트를 실행하면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럼 블록이 많을 때는 수정하기 조금 쉬워집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 엑셀 레퍼런스가 참 어려운 명령어입니다. 알면 좋은데 어려운 명령어예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스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많이 쉬워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윈도우가 엄청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줘도 쓸만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명령어에 문제가 생겨요. 엑셀 레퍼런스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도면을 불러오고 싶어요. 도면을 먼저 인서트입니다. 자, 여기 인서트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 아니구나,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도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제가 평면도를 오픈해 봤습니다.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파일을 블록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눌러서 한번 불러와 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자, 역시 아무것도 없는 파일에 엑셀 레퍼런스로 도면을 불러오겠습니다. 엑셀 레퍼런스 하면 이렇게 뜨고요. 바로 여기를 눌러보시면 Attach DWG라고 있죠? 얘 누르시면 돼요. 자, 똑같이 파일을 찾아가지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오픈. 자, 오케이. 근데 색상도 조금 다르네요. 그죠? 이렇게. 얘가 엑셀 레퍼런스, 얘는 블록, 얘는 원본. 자, 이해되시죠? 얘가 원본, 얘는 블록, 얘는 엑셀 레퍼런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엑셀 레퍼런스가 뭐냐면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external reference라는 뜻으로 외부 참조 도면이란 뜻입니다. 엑셀 레퍼런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바깥에 있는 도면을 참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도면을
참조만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원본이죠. 제가 이 원본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원본을 제가 수정합니다. 원본 수정했죠? 저장. 블록은 이상 없네요. 근데 엑셀 레퍼런스 딱 들어가니까 여기 하단에 에러 메시지 뜬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에러 메시지 뜬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Compare the 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끄셔야 돼요. 얘 체크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Compare가 비교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정된 부분 비교하기라는 뜻입니다. 요건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얘를 누르면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외부에 있는 도면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여기 없어요.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참조 데이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본이 수정이 되게 되면 원본이 수정이 됐죠? 그리고 저장. 그러면 얘는 원본이 바뀌었습니다. 원본이 여기 있는데 바뀌었어요. 이거 수정해 주셔야 돼요. 네. 여기 need reload 나오죠?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뭐라고 떠요? 스테이터스가 상태가 다시 불러올 것을 필요합니다 라고 돼 있죠? 오른 버튼 리로드. 아니요. 자, 어떤가요? 불러와진 거 보이시나요? 원본이 바뀌면 내가 불러온 파일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엑스터널 레퍼런스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엑스터널 레퍼런스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원본이 바뀌면 바뀌는 건 알겠어요. 도대체 언제 쓰고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거죠. 먼저 엑스터널 레퍼런스는 블록과 다르게 블록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다시 말하면 블록으로 파일을 들어오는 순간 리얼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들어와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원본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데이터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엑스터널 레퍼런스는 참조 파일입니다. 원본을 계속 참고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바뀌면 수정본, 즉 불러온 얘도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엑셀 레퍼런스 파일입니다. 엑셀 레퍼런스의 명령어는 원본을 계속 참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허수입니다. 허수예요. 블록은 여기는 리얼, 실제 데이터가 들어온 거고 여기는 허수 데이터가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따로 있거든요. 원본에 있는 경로만 기억을 해요. 얘가. 이해되셨나요? 그럼 도대체 언제 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설계를 할 거예요. 10동입니다. 1동, 2동, 3동 해서 총 10동까지 있어요. 근데 1동에서 10동까지 전부 20평짜리 아파트가 쭉 다 들어가 있어요. 20평짜리가 어디는 이렇게, 어디는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1동부터 10동까지 설계가 끝났어요. 그 평면도 쭉 가져가서 검토를 딱 받았어요. 근데 20평 아파트 이렇게 보더니 여기 주방이 너무 좁아. 주방 좀 고쳐봐. 그래서 하나를 고쳤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1동이나 2동이나 뭐 10동까지 다 똑같죠. 그러니까 고쳐야 돼요. 1동부터 하나씩 다 고쳐야 돼요. 10번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20평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엑셀 레퍼런스로 10개를 불러왔습니다. 원본을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10개가 다 수정이 되겠죠. 이럴 때 써요. 제가 엑셀 레퍼런스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실제 실무에서. 어디서 봤냐면 대형 건설사에서만 봤어요. 소규모 건설사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소규모 건설사에다가 제가 엑셀 레퍼런스를 써봤어요.
득달같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여기다 뭐 쓴 거냐고. 아예 명령어 모르더라고요. 소규모 건설사에선 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요. 기둥이. 이런 부분에 기둥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기둥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막상 땅을 파보니까 안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반을 깨는 것보다 기둥을 옆으로 옮겨서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둥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겁니다. 이게 10층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1층에 기둥의 위치 옮겨야죠. 2층에 기둥 위치 옮겨야죠. 3층에 기둥 위치 옮겨야죠. 근데 제가 기둥만 엑스 레퍼런스로 쭉 1층부터 10층까지 딱 배치를 해놨어요. 그럼 기둥 도면을 열어서 기둥의 위치를 딱 옮기면 1층부터 10층까지 기둥의 위치가 다 옮겨져 버리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완성된 도면이 아니라 미완성된 도면에 사용하는 게 엑스 레퍼런스의 특징입니다. 자, 엑스 레퍼런스는 용법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X 클립하고 VP 아웃 드로잉 오더. VP 아웃하고 드로잉 오더가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VP 아웃하고 드로우 오더하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도면을 자르기가 있고 가리기가 있습니다. 저는 VP 아웃을 종종 써요. 물론 X 클립도 자주 씁니다. 근데 이 VP 아웃은 말 그대로 가리기인데 그려지는 순서에 따라서 가려지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사각형 그리시면 돼요. 자, 렉탱글 하나, 둘, 자, 순서대로 그릴 겁니다. 셋, 넷, 5개. 제가 이렇게 5개를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순서대로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VP 아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VP 아웃. 이렇게 포인트를 찍으면 돼요. 이렇게 포인트를 찍으면 이렇게 가려집니다. 밑에가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서클 같은 경우는 찍어야 될 포인트가 없잖아요. VP 아웃 폴리라인 해가지고 클릭해야 돼요. 서클은 폴리라인이 아니래요. 자, VP 아웃 폴리라인 그리고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클릭해서 가리는 방법하고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가리는 방법하고 한번 해보시죠. VP 아웃 폴리라인으로 클릭. 폴리선을 삭제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자, 다시 또 아니요. 자, 어떻게 되나요? 맨 아래 먼저 만들어진 게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시죠? 네, 먼저 만든 게 감춰지고 나중 만든 게 맨 위로 올라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드로우 오더를 볼 건데요. 굉장히 쉬워요. 선택을 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드로우 오더가 나옵니다. Bring to front, send to back 이렇게요. Bring to front는 맨 앞으로 가져가기고 send to back은 맨 뒤로 가기입니다. Bring to front 그러면 맨 위로 이렇게 끌려 올라옵니다. 자, 다시 볼까요? send to back 맨 아래로 보내기. 맨 아래로 내려간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bring above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보내기. bring이 보내다 란 뜻이고 above가 위로란 뜻이죠. 앞에 내가 선택한 객체 앞으로 혹은 위로 보내기.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보내기. 그러니까 자 보세요. bring above object, 내가 객체 지정했습니다. 엔터. 그럼 그 객체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오른 버튼. 자, send under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밑으로 가기. 맞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오른 버튼 above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앞으로 보내기. 자, 한번 해보시죠. 명령은 별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해보죠. VP out, 영역을 지정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엔터. 그럼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내용을 잠시 가리고자 할 때 쓰는 게 VP out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복원이 되고, 뿐만 아니라 얘를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원본이 그대로 살아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VP out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이 도면에다가 한번 가리기를 한번 해보시죠. X클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X클립입니다. X클립, 자르기. 얘는 자르기예요. VP out은 내가 가릴 곳을 선택해 준다면, X클립은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남기는 겁니다. 좀 개념이 달라요. 다시 설명합니다. VP out은 내가 가릴 곳을 선택하는 거고, X클립은 내가 볼 곳만 남기는 겁니다. 보고자 하는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만 보고 싶어요. 여기만. 자, X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뉴 바운다리요. 새로운 경계. 폴리라인 만들겠습니다. 경계 삭제합니다. 켜고 끄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경계가 없기 때문에 경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경계가 나오는 거죠. 경계 만드는 방법입니다. 폴리건을 내가 하나씩 클릭할 수도 있고,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폴리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딱 남겨놓은 거죠. 다시 볼까요? X클릭, 누굴 선택해요? 블록을 선택합니다. X클립은 블록에 해당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블록, 엑셀 레퍼런스만 돼요. 엔터, 뉴 바운다리. 폴리거너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돼요. 근데 이거 뉴 바운다리, 셀렉트 폴리라인, 그러면 경계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딜리트, 대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경계가 되돌아가요. 다시 봅니다. X클립, 뉴 바운다리, 여기 보면 인버트 클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버트 클립을 눌러주고 폴리라인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돼요. 감춰지는 거죠. VP out처럼.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 리비전 클라우드는 도면 그릴 때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은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계정 마크. 도면을 그릴 때요,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일반 도면하고 자, 다시요. 그러니까 일반 설계하고, 도면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났구나. 실시 설계하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크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봐 주세요. 그러면 계획 설계가 나와요. 계획 설계,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획 설계가 들어갑니다.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일반 설계, 실시 설계. 근데 요거 그냥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보통 기획, 계획을 하나로 묶고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이걸 그냥 통째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일반 설계예요. 우리가 하는 건 일반 설계예요. 기획, 계획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일반 설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시 설계입니다. 도대체 이 실시 설계가 뭐냐 이거죠. 이 실시 설계는 시공용 도면이요. 시공 도면. 시공용 도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작업용 도면이요. 현장의 인부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업용 도면이 바로 실시 설계예요.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요 앞 단계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근데 실시 설계 들어가면 달라요. 이건 뭐예요? 시공용 도면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현장에 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공용 도면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시 설계를 시작을 하면 절대로 도면을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라는 말은 없어요. 고치지 않습니다. 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여기 고쳤어요 라고 쓰는 게 바로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개정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경험한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공간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막아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벽돌 쌓아서 막았어요. 벽돌 쌓아서 딱 막고, 그 다음날 이제 클라이언트가 왔어요. 여기 공간이 좁대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좁은 거죠.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쪽 벽을 저쪽으로 1m만 옮겨주세요. 이미 벽이 다 쌓여 있잖아요. 시공이 끝났는데 여길 늘려달래요.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부시고 다시 쌓으면 돼요. 현장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시켜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벽지를 칠했어요. 근데 벽지가 막 삐뚤빼뚤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막 올라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벽지 시공하는 분 불러가지고 이거 다 떼고 다시 해주세요. 라인 안 맞잖아요. 이거 본드칠 안 됐잖아요. 그럼 그분 다시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시 해줘야 돼요. 이분이 원하니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비교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런 경우는 달라요. 그건 하자 때문에 다시 해달라고 요청한 거고, 이건 하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변심이잖아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발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기존에 여기 쌓으려고 자재비, 인건비, 시간 들어갔죠. 근데 보세요. 철거비, 철거할 때 인건비 들어가죠. 자재비, 인건비, 시간 들어가죠. 이 비용 누가 다 내죠? 우리가 내나요?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내나요? 이건 클라이언트가 내야 돼요. 이미 시공이 끝났단 말이에요. 도면대로 시공이 끝난 경우. 이해되시죠? 도면대로 시공이 끝났는데 와서 이거 고치세요 그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비용하고 시간이 들어가요. 이거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시간은 안 된대요. 시간은 일단 지정된 시간 내에 끝내야 된대요. 근데 비용은 책임져 준다고 해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요.
본인들 때문에 시간이 늦춰진 거는 안 된대요. 왜냐면 오픈해야 되니까 무조건 시간은 내가 마감은 지켜야 돼요. 밤새서 일하는 얘기죠. 근데 비용은 주겠대요. 어쩔 수 있나요?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야죠. 근데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발뺌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래서 그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그게 바로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요.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리비전 클라우드가 여기 보면 스타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스타일이 캘리그라피하고 노멀하고 두 가지입니다. 눌러보면 여기 노멀하고 캘리그라피가 있어요. 노멀은 일반이고 캘리그라피는 펜글시 스타일입니다. 펜글시 스타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아크랭스. 리비전 클라우드 구름 마크예요. 클라우드가 구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를 눌러서 크기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1500이래요. 1700. 그럼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800.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려야죠. 프리핸드를 그리겠습니다. 이거 다 그리는 방법들이에요. 오브젝트 선택해서 사각형으로, 다각형으로, 그 다음 손으로 그려서. 자, 프리핸드 한번 클릭하고, 자, 구름 마크 그려졌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폴리고널, 다각형이에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각형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렉탱귤러, 사각형이네요. 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 그리면 리비전 클라우드가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서클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릭하면 원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자, 스타일 캘리그래피 썼잖아요. 노멀이요. 자, 프리핸드로 그려볼까요? 얘가 노멀입니다. 스타일 캘리그라피. 자, 차이점 이해되시죠? 캘리그라피와 노멀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레이어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중심선, 은선. 자, 실선을 더블 클릭. 중심선, 은선, 실선. 자, 그 다음 X라인 0도, 90도, 45도 하려고 보니까 얘 또 그런 게 없네요. 그죠? 얘도 그런 게 없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한번 해보죠. 이 도형이 기초 도형으로, 이 도형을 기초 도형으로, 얘를 기초 도형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요런 살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붙은 거예요. 요만큼이. 자, 그러면 먼저 사각형을 먼저 그리시면 되겠는데, 옵셋 70mm.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65mm. 옵셋 65mm. 자, 여기 각도가 65도예요. 그러니까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65도. 그 다음 자 여기가 40도예요. 40도입니다. 그럼 여기도 40도겠죠? 다시 한번 로테이트. 자, 얘는 카피 필요 없네요. 마이너스 40도. 카피 필요하네. 다시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40도. 그러면 도형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트림으로 끊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이렇게 지우면 되겠고, 적당히 띄워서 선을 그리시고요. 자, 적당히 선을 띄워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45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트림으로 잘라 놓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이 여기가 76도예요. 선이 이렇게 76도니까 이렇게도 76도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76도. 필렛 처리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선이 이렇게 가게 되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돼요. 뒤쪽 면, 이쪽 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선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얘는 당연히 은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이렇게 잘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필렛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요. 여기를 자릅니다. 여기를 자를 거예요. 자, 옵셋 8mm. 그 다음에 이렇게가 30도입니다. 로테이트 카피 30도. 선을 자르고 나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은선이 되네요. 자, 먼저 꼭지점의 위치는 여기. 꼭지점의 위치. 그 다음 끝단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 끝단의 위치.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이런 모습으로 생겼네요. 자, 근데 이 선은 은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여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끝났어요. 얘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하나 붙는 거죠.
이 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이 삼각형은 여기에서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12mm 떨어져 있답니다. X라인 버티컬 옵셋 12mm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이 끝에서 70mm 떨어져 있답니다. X라인 버티컬 옵셋 70mm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22mm 옵셋 22mm 여기 바로 이 지점에 꼭지점이 있답니다. 이 지점에 꼭지점이 있고, 자,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옵셋 10mm 이렇게요. 요 지점에 있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리면 기본 모습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0도입니다. 로테이트 카피 30도 이렇게요.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안 보일 수밖에 없죠. 라인 여기는 은선으로, 여기도 은선으로 이런 모습으로 정면이 생겼습니다. 정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측면보다는 평면이 먼저일까요? 측면과 평면? 좀 아리까리하네요. 선이 일단 여기네요. 그리고 얘는 여기입니다. 얼마나 나와 있는지 체크가 안 되네요. 그나마 보이긴 하네요. 자, 여기 이 끝에서 여기까지가 30, 그 다음 여기까지가 30. 그러니까 이 끝에서 여기까지가 30, 여기까지가 30.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확대해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죠. 근데 여기 꼭지점까지 30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끝에서 여기까지 30, 여기까지 30, 여기서 이 끝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30. 자, 보시죠. X라인, 그러니까 총 60이죠. 버티컬, 여기서부터 옵셋 60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76도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76도네요. 로테이트, 자, 카피 마이너스 76도. 자, 필렛 처리하니까 모습이 이렇게 됐고요. 옵셋 30mm 여기네요.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걸 그대로 위에다가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가는군요. 이 부분이 여기를 통과하고, 자, 이 부분은 여기를 지나가고, 그게 여긴 거죠. 이렇게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고, 여기가 결국은 여기가 되는군요. 이렇게요. 근데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이런 모습이고,
이 안쪽에, 이 뒤쪽에 있는 게 결국은 여기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 은선으로 들어가는데, 순서대로 여기 은선,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시죠. 요 부분이 은선, 이 부분이 실선. 자, 트림으로 끊고 여기가 은선,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 다음 또 누가 보이느냐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여기.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딜까요? 네, 이 끝에 그대로 가네요. 트림, 경계 지정하고 자르고. 자, 트림으로 자르면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요. 여기가 다 은선으로 표시되네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는 실선, 요 뒤로는 은선,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은선으로 보이게 되네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다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